네, 바쁘신 업무 와중에 또 강의 들으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지방행정 2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송훈이라고 합니다. 네, 강의 제목은 감사 지적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지적 사례만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를 하기 전에 일단 업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은 이제 감사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회계 업무를 하시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좀 몇 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업무를 하실 때 이제 제도를 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좀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제도 개요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아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어에 사실은 모든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일을 할 때 좀 상당 부분 이제 궁금한 게 다 해소가 되죠. 그래서 회계 용어를 좀 말씀드리고 결국에 이제 감사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회계 업무라는 건 회계 원칙대로 이제 업무를 하시는 거고 회계 검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업무가 그 원칙대로 됐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사실 잣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회계 업무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 원칙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검사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감사한 회계 검사 사례, 여기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했다고 하면 회계 검사와 이제 직무 감찰이 있죠. 직무 감찰은 돈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돈과 관련 없는 게 사실 크게 높진 않은데,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그런 품위유지 위반 이런 거는 돈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 건 이제 직무 감찰이라고 하죠. 그 외에 사실 나머지 대부분은 다 회계 검사겠죠. 결국에 뭐 계약이든지 뭐 뇌물수수, 횡령 이런 게 다 회계 검사의 일종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 어떤 회계 검사 지적 사례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걸 할게요.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면 저희도 감사원 또 감사를 받습니다. 저희 감사원 감사 누가 하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자체 감사가 있죠. 저희 감찰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감사 업무를 이제 제대로 하는지 늘 모니터링하고 감사를 합니다. 네, 감사에서 자유로운 이제 공직자는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를 하면은 이제 감사를 하는 분과 받는 분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제 감사자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업무 담당자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자체감사기구에서 또 근무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순환보직이니까 여기 자체감사기구에서 오신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결국에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죠. 이게 감사가 뭐냐면, 이 매트릭스 구조가 뭐냐면 업무 담당자가 잘 모르고 감사자는 이해가 높으면 이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네, 남이 모르는 걸 지적을 하는 걸 이제 지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업무 담당자도 잘 알고 감사자도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굳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시간 낭비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 2번이 시간 낭비고, 그 다음에 서로 모르는 주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얘기가 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서로 모르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이제 비현실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감사를 이제 섣불리 이렇게 온다 이러면 업무 방해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를 하는 분은 1번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2번 또는 4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교육을 받는 의미는 사실 이런 건데, 교육받는 이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여기 사인을 하고 나가시는 순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여기 하루 오시면은 당연히 오늘 월급도 주고 이제 뭐 교육비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사기록 카드에 이 오늘 회계 교육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이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회칙법이란지 이런 데 나오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은 회계 업무를 아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자로 사인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교육을 공짜로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고의 또는 중과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이게 중과실이라는 거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일어나지 않았던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라는 거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머리의 내면을 뭐 알 수가 없죠. 네, 사람 뇌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해봤다 또는 교육을 받았다 이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인을 하실 때 이제 그런 점을 알고 이제
교육을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회계 업무라는 거는 저도 뭐 회계법인에서도 근무해봤고 여기 감사원에 와서도 주로 하는 일이 뭐 이런 거지만, 사실은 회계 업무라는 거는 잘해봐야 본전이죠. 네, 그래서 여기 사실 회계 업무 하고 싶어서 오신 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이런 교육을 받기 전에 사실 뭐 인사팀이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이제 다른 업무로 좀 갈 수 있으면 사실 그걸 좀 권장드려요. 네, 회계 업무는 그만큼 좀 잘해봐야 본전이죠.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이거 교육을 이제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좀 현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으시죠. 왜냐하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못하면 이제 죽일 사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찌됐건 뭐 인사팀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히 뭐 기초 뭐 광역 이런 데를 떠나서 이제 당연히 이 구조에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장하는 법 자체가 이제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당연히 아셔야겠죠. 원래는 지방재정법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고 회계법이 따로 나왔죠. 이 회계법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회계라는 거는 주로 이제 지출의 그 실물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출하고 그 다음에 수입 지출,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여기까지를 따로 떼내가지고 회계법으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럼 재정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재정이라는 거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까지가 주로 재정이죠.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회계법의 이제 소관 업무를 맡게 되는 건데, 예산을 담당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또 지방재정법이랑 또 관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결산까지 하면은, 이제 결산 검사를 받죠. 근데 이제 국가와 다르게 지자체는 결산 검사를 감사원에서 받지는 않고, 별도의 검사위원이 선임되죠. 뭐 주로 검사위원들이 뭐 외부위원도 있고 내부위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의회에다가 올리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결산 검토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환류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뭐 우리가 쓴 예산대로 잘 썼는지를 봐서 하고, 필요하면 뭐 변상하고 징계 요구하는 뭐 이런 거는 국가와 뭐 비슷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런 사이클 중에 하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구조는 비슷한데 결산 검사를 감사원이 합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이 하고 국회에서 이제 넘어가죠. 국가 예산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다릅니다. 네,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회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자체 회계라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도 있는데 복식부기 재무제표도 만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복식부기 재무제표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냐,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출 결의를 할 때 보면은 그 분계라는 걸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라는 거를 세입지출 결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결산이라는 게 뭐 그 세입 세출 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결산하는 건 아니죠. 매일 지출 결의를 해서, 그것도 사실 결산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연중에. 그러면 이제 지출 결의를 올릴 때 보면은 이제 그 분계라는 걸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계라는 걸 왜 넣느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 세입 지출을 할 때, 이제 지출 결의를 할 때 요게 재무회계에서는 어떤 그 과목인지 계정 과목인지를 넣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루에도 뭐 몇천 건씩 거래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거를 마지막에 누군가가 일괄해서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지출 결의를 하는 사람이 내가 오늘 쓰는 돈이 뭐 일반 수용비가 이제 재무제표에서는 무슨 돈인지, 뭐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뭐 건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토지로 가는 건지, 이런 거를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400문법대의 자산 취득비라고 하더라도 재무회계에서는 건물인지 그게 토지인지 이런 거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분계를 넣는데, 그걸 바로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매핑이 말 그대로 이제 지도를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시에 결산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주로 하지 않고 이제 결산을 하는 이제 주무부서에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재무제표가 동시에 나오는 건데, 뭐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별건 아니고, 아무튼 간에 이거를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개념도 아시는 건 좋죠. 어떤 기본적인 복식부기 개념은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대로 안 넣으면은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연락이 오고 막 그럽니다. 왜 이렇게 넣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의 어떤 재무제표 지식은 필요한 거죠. 네. 지방회계법 제51조에 보면은 내부 통제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내부 통제를 잠깐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내부 통제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잖아요. 결국에는 회사의 직원들이 이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원래는 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기관장이 원래 업무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문서도 다 보면 기관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위임 정결에 따라서 이제 위임 정결해서 결제를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기관장 이름으로 다 모든 일이, 계약이라는 이런 게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근데 기관장이 실제로 모든 일을 다 하면 내부 통제가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내부 통제를 하는데, 돈 관련 문제에서도 내부 통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내부 통제라는 게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알아주시면 돼요. 뭐 이런, 이게 코소라는 데서, 미국의 코소라는 데서 만든 건데, 이게 제일 유명한 내부 통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 내부 통제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게 운영의 효과성, 실적을 내겠다는 거죠. 성과를 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관장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레포팅이라는 건 뭐냐면 정보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보고하겠다는 겁니다. 정보가 있어야 이제 기관장이 보고를 해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컴플라이언스는 뭐냐면은 법령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도 있죠. 기관장이 관심 있는 사업은 있는데 그게 이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은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제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거를 내부 통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보고 정보가 정확해야 이제 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죠. 이 기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플래닝,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보 밑에서 정보를 올리면 이제 고 또는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한 정보가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가 있는 거죠. 근데 비재무 정보는 크게 없습니다. 회사에서. 결국에 재무 정보인데, 재무 정보가 바로 이거죠. 회계 정보죠. 회계 정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기관장들이 올해 예산 집행 얼마나 됐는지, 그래서 예산 집행이 잘 안 됐으면 이제 독려를 하거나 아니면 집행이 너무 많이 됐으면 또 이제 어떤 이제 제어를 하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집행률이라는 회계 정보가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져야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법규를 안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중용의 뭐 미덕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자체감사 또는 감찰에서 하는 일이죠. 3번이. 뭐 그래서 내부 통제가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거 분장을 다 해놨죠. 이게 여러분들 업무를 이렇게 다 분장해 놓은 이유가 아까 그 내부 통제 때문인 겁니다. 이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관직이 다 이제 지정돼 있죠. 뭐 재무관, 그 다음에 뭐 이 용어가 좀 다른데, 이제 지출 업무를 하는 분들을 이제 중앙행정기관은 지출관이라고 하는데, 또 이게 지자체는 지출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구분해 놓은 이유가 이제 내부 통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할 때도 다 이제 분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분리해 놓은 이유는 내부 통제 때문이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게 있죠. 네. 세입세출의 현금 개념은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또 교육이라는 거는 또 모르시는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지출원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제가 여기 강의를 하러 왔는데 저한테 이제 교육비를 100만 원을 주는데, 실제로 100만 원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100만 원을 주는데 이제 여기 당연히 지출원 또는 실무적으로 이제 지출원의 보조공무원이 100만 원을 강의료로 해서 뭐
그 일반 수용비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지출 결의를 하겠죠. 지출 결의를 하면 여기서 뭐냐면 이따 개념 설명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세출 통장에서 당연히 빠져나오는 거죠. 100만 원이 빠져나오면 여기서는 사실 지출 업무는 끝난 겁니다. 지출 업무는 끝났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저는 이제 비사업자니까 8.8%를 떼면 91만 2천 원은 저한테 입금을 하고 8만 8천 원은 어디로 가냐면 그 돈은 저 때문에 지출한 건 맞지만 저한테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천징수라는 걸 해갖고 구세청에다 줘야 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 그래서 요거를 관할 세무서에 바로 주면 좋은데 이 세법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예를 들어서 지금 21일이죠. 21일이면 오늘 바로 이렇게 입금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모아가지고 6월 10일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돈을 8만 8천 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네, 이 공금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미 빠져나온 돈이죠. 세출 통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선가 또 관리하는 통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입세출의 통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외는 아니지만 내부 통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세출에서 빠져나왔으나 그렇지만 이제 기관장이 통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8만 8천 원 넣어놨다가 다음 달 10일에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 공무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공무원은 이 8만 8천 원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때부터 여기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 공무원이 이제 핸들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세입세출이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따가도 근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근데 이 강사료 이렇게 100만 원 주는 일과 관련돼서 이 알아야 될 세법이 조문이 이만큼입니다. 네, 이거 왜 어떤 사람은 8.8이고 왜 어떤 사람은 3.3인지 세법에 다 나와 있는데 비사업자는 8.8%를 떼놓고 사업자는 3.3을 냈고 3.3.com이라는 거 혹시 앱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3.3.com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3.3.com 앱이 뭐 하는 회사냐? 여기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고 이런 분들은 사업자죠. 그런 분들은 3.3을 떼면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분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어떤 이제 배달하면은 3.3 하면 49만 5천 원 맞나? 네, 49만 5천 원에서 조금 더 3.3이니까 거기서 조금 더 49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대략. 네, 그러면 이분들이 49만 5천 원을 우리 연말 정산 하듯이 정산을 하면 이분들이 이제 1,5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뭐 공제, 뭐 자녀 공제 이런 거 빼면은 내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49만 5천 원을 원래 환급 받을 수 있죠. 세금 신고를 다음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세법 지식이 없고 이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원천징수하고 그냥 끝내버렸죠. 그런데 3.3.com에서 자동으로 쉽게 이제 앱으로 49만 5천 원을 환급받게 해주는 거죠. 그럼 자기들이 뭐 그 중에서 한 20-30%, 한 15만 원 정도를 수수료를 떼고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걸 해주는 회사입니다. 네, 세무사가 해야 될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세무사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세무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수수료가 있습니다. 뭐 아무리 조그만 일을 해도 30만 원 정도를 받고 시작하죠. 착수금 같은 거를. 그러니까 49만 원, 뭐 30만 원 받으려고 30만 원 주고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33만 원 정도 공제 원천징수 쓰면 포기하고 마는 거죠. 포기하고 만 돈을 이제 돌려주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제 8.8%를 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100만 원을 받으면 이 100만 원이 다 소득이 아니고, 여기 이제 비사업자는 60%를 필요 경비로 해주고, 40%만 제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원천징수 세율이 20%인데, 여러분들은 지방 공무원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또 지방소득세가 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 포인트 붙여갖고 22%죠. 그래서 0.4 곱하기 0.2 하면은 0.88이 나오는데 이게 세법이 또 매번 바뀝니다. 옛날에는 이게 또 70이었으면 옛날에는 6.6만 떼면 됐는데 2019년부터 바뀌었는데 나라에 돈이 없으면 또 나중에는 이거를 더 줄이겠죠. 그만큼으로. 그러면 나중에는 원천징수 세율이 11%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이거를 아시고 해야 정확하게 떼겠죠. 왜냐하면 사업자는 3.3이 그런데 사업자인 줄 알고 3.3을 뗐는데 알고 보니까 비사업자면은 여기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락을 해야겠죠. 그럼 연락해서 안 주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아셔야 될 이제 세법이 이만큼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네, 그 용어 설명을 좀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회계 업무라고 하잖아요. 이제 회계 업무, 뭐 회계사, 뭐 할 때 회계가 무슨 뜻이냐? 이 회가 모아서 회의할 때, 여기 지금 회의장이잖아요. 같은 회자입니다. 네, 모여서 의논하는 데가 회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라는 게 모아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모아서 계산하느냐? 네, 돈을 찢어서 안 썼으면 애초에 회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500만 원 받아가지고 월급 한 번에 500만 원 다 쓰면은 회계라는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름 개인도 5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엄청 나눠서 쓰죠. 뭐 학원비도 쓰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출을 하기 때문이죠. 지출을 했으니까, 찢어서 썼으니까 모아가서 다시 계산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출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나눠서 지점할 때 그 지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업무가 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 나눠서 예산을 찢어가지고 쓰게 되죠. 예산 자체가 보면은 사업별, 성질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막 엄청나게 찢어져 있죠. 그래서 찢어져서 이제 쓰도록 한 게 바로 내부 통제입니다. 왜 찢어져서 쓰겠느냐?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뭐 통으로 그냥 500만 원 주고 알아서 써 이러면은 내부 통제가 아니겠죠, 그거는. 그래서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예산을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출이라는 거는 나눠서 쓰는 거죠. 나눠서 쓴 거를 그 나눠서 쓴 방법대로 제대로 했는지를 나중에 사후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는 게 회계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뭐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의 원칙이 뭐냐?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기관장이 일일이 다 그 간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목적, 이거 범위 이거 다 지정해 놨죠, 사전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어떤 예외를 두려고 하면은 뭐 이전용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거조차도 또 내부 통제가 있죠. 이전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전용 절차도 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대략 설명을 드리고, 네, 앞으로 넘어가서, 네, 회계로 다시 넘어가면, 그래서 이 회계라는 게 사실 돈에는 꼬리표가 없죠. 네, 여러분들 쓰는 돈 10,000원이 여러분들 주문했으면 여러분들 돈이지만 그 흘려서 제가 주워가면 그 제 돈입니다. 돈 자체에 꼬리표가 없어요. 돈은 그냥 여기 이 사람 돈이다라고 정의하면은 이 사람 돈인 거고, 저 사람 돈이다라고 하면 저 사람 돈이 되는 게 돈의 특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계의 단위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이 돈은 일반 회계의 돈이다라고 정의하는 순간 그건 일반 회계의 돈이 되는 거지, 뭐 일반 회계에 있는 돈하고 뭐 특별 회계에 있는 돈, 기금에 있는 돈이 무슨 뭐 다른 한국은행이 아니고 무슨 다른 일본은행에서 온 돈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냥 인위적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구분해 놓다 보니까, 네, 뭐 부부 사이에도 뭐 남편 주머니, 아내 주머니 따로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같은 돈이에요. 네, 뭐 다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 뭐 내 돈이다, 네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싸우죠. 그러니까 그냥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애초부터 내 팔이다, 네 팔이다 이런 거 갖고 싸울 수가 없죠. 그거는 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바꾸는 게. 그렇지만 돈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입 세출, 그게 뭐냐? 세입의 세자가 세금의 세자가 아니죠. 이거 기간 개념입니다. 네, 어떤 세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1세, 2세, 1세기, 2세기 할 때 그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이라는 거는 그 한 해의 회계연도의 어떤 총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세입할 때 세입 조치해라 이런 말을 할 때 세금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수입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세금의 세자, 세금 수입은 세입에서 제일 큰 항목이고, 그러니까 세입 중에서 세금 수입이 있고 세외 수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세출도 마찬가지죠. 네, 세출도 어떤 세금이 나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그 기간 동안 나가는 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리 정해놓은 거죠. 쓸 돈을. 그러니까 어떤 돈을 어떻게 벌어 조달해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놓은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어떤 이제 사업 뭐 성질별, 목적별 이렇게 해서 비목별이라는 게 성질별인 거죠. 그것까지 정해놓은 겁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 목적을 위해서 마음대로 비목을 다 써주는 건 아니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정해놓은 겁니다. 뭐 이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밥 사 먹는 돈은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자산 취득은 200만 원 이런 식으로까지 정해놓은 거죠.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음대로 뭐 못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예산이라는 게 회사로 치면은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 네, 이렇게 이 예산대로 해서 잘 올해 한 해 사업을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의회 승인 받은 거예요. 별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업 계획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항상 미래를 모두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 전용, 부용이 있는 건데.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특히 전용 같은 경우에는 예외라고 해도 마음대로 예외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또 예외도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정된 예산을 사전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부 통제 수단이에요. 돈을 가지고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이 정밀하게 편성 안 돼 있는 겁니다. 뭐 일식, 뭐 이렇게 대충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보면 현실에 안 맞아요, 너무. 그러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용, 전용, 불용도 마찬가지죠. 어떤 10번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수요가 없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무리수를 하는 거죠. 불용을 하기 싫으니까. 네, 그래서 정밀한 예산 편성이 사업 효과의 필요 조건인데 결국에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면 집행 과정에서 무리수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근데 욕하죠, 당연히. 네, 저희가 감사를 할 때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출장비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게 바로 출장을 10번 가야 되는데 출장비가 없으면 뭐 화나죠. 그러면은 이제 욕하죠. 어떤 이제 예산 편성하는 저희로 치면 이제 기획 담당관실 이런 데를 욕을 하죠. 그러면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이 이제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건데 욕할 때쯤 되면은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되는 게 공무원들의 또 생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고쳐집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집행을 하는 이제 부서다고 할 때 사실 예산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부임하셔가지고 예산을 잘 보시면은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이게 말이 되는 예산을 해놨나. 네, 예산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예산서를 잘 읽어보지 않고 대략 쓰다 보면은 연말 되면 모자라거나 너무 많이 남고 이런 거 되는데 여러분들도 감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으로는 나중에 연말에 분명히 모자랄 거다. 혹은 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보고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들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연말쯤 다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없어요, 예산이. 그럼 그때 부랴부랴 전용을 하려고 해도 시간 부족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인들은 뭐 아우성 치잖아요. 뭐 당장 돈 내놓으라고. 민원인들은 이런 구조를 모르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들이 뭐 돈 내놓으라고 하면은 이제 뚝딱 나오는 줄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이제 스킵하고 그냥 이제 집행을 해버리거나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사업 계획이 잘못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네, 뭐 이런 예산 원칙이 있는 거죠. 네, 뭐 그 해에 그날의 프로는 그날의 뭐 프로랑 똑같은 건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세입 채출이라는 게 기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해에 돈 벌어서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게 공무원 사회의 그런 어떤 철칙이죠. 네, 근데 가끔 뭐 이제 예외가 있죠. 뭐 계속비, 명시이월 이런 거 있는데 명시이월, 계속비월, 사고이월 이런 거는 공무원 생활 하시는 동안은 이제 생각 안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네, 이런 거 괜히 해가지고 감사할 때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아니 왜 2월을 했나 이러면서 왜 이런 트집을 잡힙니까? 네. 근데 약간 이런 트집 잡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이런 편성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초부터.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용어는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는데 입 밖에도 이제 꺼내시지 않는 게 제가 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총계주의라는 거는 뭐 아시죠? 뭐 이렇게 바로 그 세입 처리 안 하고 바로 쓰는 거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있긴 하죠. 네, 예외적으로 있긴 한데. 수입 대체 경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외에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는 당연히 모든 돈은
세입 처리하고 모든 지출을 예산서에 있어야 쓰는 겁니다. 내가 받았으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잘못하면 횡령으로 몰릴 수 있어요. 횡령으로 몰렸지만 업무상 관계된 비용에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네, 예산 현액이라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잘 보시면 당연한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 작년에 넘어온 거, 그 다음에 변경해서 예비비, 뭐 당연한 거잖아요.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현액에서 원인행위, 계약을 10억, 원래 여기서 현액이 100억인데 기원인행위 계약을 한 게 50억 있으면 당연히 50억만큼 잔액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뭐 당연한 거잖아요. 네, 배정액은 뭐냐, 이게 보면은 이게 이 예산을 전체 기관에 예산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부서 단위로 또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 부서에서 컨트롤합니다. 당연히 월별로도 배정하죠. 그러니까 자금하고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대로 또 하면은 이제 내부에서 좀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산. 이거 좀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거,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이게 자산 취득비예요? 아니면은 뭐 어떤 수용비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네, 그게 자산은 이제 이게 회계 용어인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계에서 말하는 미래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회계에서 미래는 내일을 미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는 오늘이 바로 한 회계년도예요. 2024 회계년도가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는 오늘 현재입니다. 24년 12월 31일은. 그러니까 여기서 미래라는 거는 다음은 25회계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25년 1월 1일이 아니라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0월 31일이 하루 똑같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25년 12월 31일자가 기준인 거예요. 25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 효익이 있으면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뭔가를 샀는데 그게 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효익이 있다. 이런 거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1억이라도 프린터를 샀다. 프린터 100대를 사면 한 1억 정도 되죠. 한 대 100만 원이니까. 근데 이제 그 토너를 샀다. 1억을. 그러면은 그거는 토너는 그 25년 10월 30일까지 쓸 수가 없죠. 같은 1억 원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토너 많이 사면은 1년 이상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25년 아니라 뭐 27년까지 미리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네, 무슨 토너를 2년치를 미리 산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너를 1억치를 살 수 있죠. 회사가 크고 뭐 기관도 많고 이러면. 근데 토너라는 거는 보통 1년이 넘어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모품인 겁니다. 같은 1억이라 하더라도. 근데 프린터는 1년 이상 당연히 쓰죠. 25년 10월 31일이 지나도 프린터 내용 연수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1년이라는 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1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산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네, 회계는 오늘이 바로 12월 31일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이란 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인 건데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뭐냐? 경제적 효익이 뭐냐? 현금 흐름이죠. 현금 흐름. 여기서 어떤 자산에서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걸 우리가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안 들어올 돈이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나갈 돈을 절약해 주든가 두 개 다 현금 흐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갭 투자하죠. 갭 투자하면은 그것도 자산이라고 치죠. 왜 그러냐? 갭 투자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세로 살고 있죠. 내가 거기서 어떤 거주의 어떤 이제 이익을 누리는 건 아닌데 왜 미래 경제적 효익이냐? 갭 투자를 해가지고 팔 때쯤 되면 나한테 현금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거를 자산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했는데 그 갭 이하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5억에 전세 끼고 7억에 샀는데 4억 5천 됐습니다. 더 이상 자산이 아니죠. 거기서 생기는 현금 흐름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5천만 원이 나중에 내 피 같은 돈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회계 장부에서도 이게 2억 갭 투자한 금액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나중에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야 할 돈이 아까 프린터 샀는데 왜 그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냐? 프린터가 없으면은 거기 킹코스 뭐 이런 데 가서 돈 주고 인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있으면은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겁니다. 현금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비품과 소모품 구분하는 기준은 그렇게 좀 설명되는데, 이런 거를 어떤 사람한테 질의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회사의 사정을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누군가 지적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방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논리를 알고 또 사실관계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와 논리만 있으면 어떤 감사나 지적이 와도 대응이 가능하겠죠. 이게 이런 논리로 하면은 당연히 자산인데 왜 당신은 이거를 소모품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뭘 샀는데 이게 뭐 소모품이 비품이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그렇게 뭐 이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죠. 매사를. 네, 그리고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자산 관리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도 있는 자산 잘 관리하셔야겠죠.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잃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죠.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미래가 없잖아요. 네, 왜 미래가 없냐? 자기의 계산이라는 게 바로 미래의 현금 흐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뭐겠습니까? 결국에 내 미래의 그 재산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로 이 미래가 경제적 효익이 없다는 거고, 바로 이제 미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졸지에. 미래가 밝은 사람은 어떤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이 많은 사람, 이게 바로 미래가 밝은 사람이죠. 꼭 이제 뭐 개인으로 치면은 재산이 많은 건 아니어야 되죠. 몸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건강하고 어떤 직업이라도 좋고 이러면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으니까 몸이 재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미래가 밝은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법인 단위,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산이라는 거는 세입의 기반입니다. 결국에 자산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게 자산이 세입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그거 팔면은 세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임대하면 임대료 수입이 되는 거고 둘 다 세입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는 미래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은 관리를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별하고 장부에 기록을 해놔야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거고, 공유재산법의 내용이 대부분 이 자산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자산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자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미래라고 했잖아요. 미래의 세입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손망실이 한다는 거는 회사의 존재 가치를 미래가 없는 회사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기당해서 전 재산이 없어지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하듯이 법인은 마찬가지죠. 법인도 재산이 결국에 현금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망실을 하면은 변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관계냐? 세입세출하고 자산을 산다. 자산 사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 지축활동에서 제일 큰 겁니다. 세출의 한 중요한 거죠. 자산을 처분하면 이게 바로 세입이 되는 거죠. 아까 용어 설명에서 빠졌는데 수용비라는 의미의 수용이 뭐냐? 뭐 토지 수용한다라는 그 수용이 아니죠. 그 숫자가 그 수요할 때 그 숫자고 용이 이제 쓴다는 거죠. 이 수용비라는 의미는 뭐냐면 필요한 그 쓰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죠.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돈을 왜 써라고 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 수용비인 거예요.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소모품 사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수용비라는 의미가 이제 용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정도를 수용비로 쓰셔야지 설명이 필요할 정도의 지출을 수용비로 쓰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용비로 써야 할 돈과 안 써야 할 돈의 개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 돈은 당연히 그 기관 운영의 어떤 이제 경비로 당연히 뭐 이걸 못 쓰게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 이런 정도가 수용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이제 토너 사고 이런 걸 갖고 왜 사냐 이런 사람 없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차량을 산다 이런 거는 또 한 번 더 물어보죠. 그걸 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죠. 택시를 사는 거하고 트럭을 한 대 구입하는 거하고 다른 거죠. 택시 탄다고 해서 굳이 뭐 미주알 고주알 말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이고,
좀 마지막 여기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공유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거 결국 세출하고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도 좀 가끔 합니다. 업무 추진비 뭐 왜 우리끼리 쓰면 안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말에 다 그게 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추진이라고 하잖아요. 추진. 여기 나로 이렇게 로켓 발사할 때 추진체라고 하죠. 추진을 하려고 하면은 우주에서는 추진체가 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로켓이 날아가지 않아요. 그 추진체 일단 그 로켓을 켜도 네, 우주에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공기가 없어요. 추진이라는 게 뭐냐면 공기를 밀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작용 반작용 원리에 의해서. 업무 추진비가 뭐겠습니까? 상대방을 밀어가지고 업무를 그냥 가만히 있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움직여가지고 업무 추진하겠다는 거죠. 우리끼리 업무 추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업무 추진은 항상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기관에 소속돼 있는 기관에 뭐 예를 들어서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도 감사관한테 줄 수 있는 밥값은 하루 25,000원. 그게 다예요. 네. 나머지는 월급에 줬거든요. 이미 출장 갈 때 25,000원 외에는 감사관에게 밥값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급여에 이미 정액급식비로 반영이 돼 있죠. 그러니까 밥값이라는 거는 절대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무슨 행사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끼리 회식할 때 이제 업무 추진비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업무와 관련 있는 건데 왜 못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주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상대방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채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내가 돈이 나가는 게 부채입니다. 네, 부채죠. 나중이라 한 거는 그런데 올해 나가는 돈은 부채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어떤 경우에든 마음대로 여러분들 실무 단위에서는 마음대로 빚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올 회계년도 안에 어떻게든. 네, 뭐 지방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상 쓰고 이런 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네, 이런 거는 없고 이제 다만 이제 일부 뭐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항상 예외를 하시지 마시는 게 감사에서는 이제 하는 거죠. 차라리 이제 안 하시는 게 더 좋다. 항상 예외가 뭐가 있느냐를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게 감사를 하는 사람의 이제 생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이런 거죠. 어차피 11시 반쯤에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그래서 혹시 화장실 가시거나 뭐 이러실 분 있으면 그냥 알아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죠. 네, 이거 뇌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횡령이죠. 굳이 그림 치면. 네,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돈은 같은 돈입니다. 네, 뭐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뭐 다르지가 않죠. 네, 이 돈하고 이 돈하고 다 같은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이죠. 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돈이라는 게 공통점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만든 그 한국은행권, 이게 공통점이다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결국에는.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이 회사 돈입니다, 회사 돈. 네, 이게 이 사람이 횡령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 회사 돈이고, 이 사람 회사 돈은 아니겠죠. 이 사람의 회사 돈이겠죠. 자기 돈으로 뇌물 주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 결국에는 비자금이죠, 비자금. 비자금이 뭐냐 하면 회사의 그 장부에다가 비자금이라고 표시해 놓고 돈을 빼올 수 있습니다. 장부에다가 뭐 집행 지출 결의서에 뇌물 뭐 전달용 이렇게 해서 하면 뭐 그렇게 해서 갖고 와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제해 주면 갖고 오면 되는데, 그러면 분식회계는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뭐 그렇게 하는 회사가 이상한 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다른 명목으로 해서 돈을 인출을 하죠. 그러니까 뇌물과 횡령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비자금인데, 비자금을 만들려고 하면은 당연히 사실과 다른 회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분식회계가 별게 아닙니다. 네, 사실과 다른 어떤 회계를 하는 건데, 이 분식회계 분자가 그겁니다. 분가루, 분칠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영어로도 코스메틱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칠한다고 하죠. 그 분자에 요거 식자는 장식할 때 분 발라서
장식한다 이런 거죠. 이게 사실 좀 약간 젠더 감수성에는 안 맞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로 이렇게 남자도 물론 화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서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할 때 이제 분식 회계를 통해 가지고 비자금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 사람을 주면은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비자금이에요. 근데 이 사람 남을 주면은 뇌물이 되는 거고 내가 가지면은 횡령이 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고 다니다 보면은 나중에 아니 이 사람은 돈 받으면서 이렇게 서서 받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나도 돈으로라도 좀 보상을 받아야겠다 해서 처음에는 뭐 1억씩 주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한 반쯤 가지고 반만 주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이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돈 쓸 때 대접받죠. 사람 항상 고객님 뭐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돼 있는 거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오스템 임플란트 뭐 2,200억 이런 거 횡령한 거 있죠. 네, 그 사람이 처음부터 횡령한 건 아니고 오스템 임플란트 뭐 이런 거 광고하죠. 광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싶다는 거죠. 이런 강의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면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을 수 있었다라고 추정됩니다.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추정됩니다. 추정. 그런 회사가 아닐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가 만일에 그랬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횡령을 하는 거는 크게 뭐 회사 기업 문화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러고 주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주고 다니다 보면은 어느 날 이러고 다니는데 바이러스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숙주를 죽이는 거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제 숙주가 죽을 만큼 정도의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되니까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도 뭐 바이러스 있지만 그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증식하면 여러분들 이제 기침하고 이제 뭐 가래 끓고 막 이제 티가 나는 거죠. 그쯤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횡령 그 회계 그러니까 분식 회계 및 비자금의 어떤 그게 있었다 거고. 근데 이게 뇌물수수하고 배임수수는 뭐냐?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뇌물은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 또는 이 법 적용이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 직원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뇌물을 아무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무원 시험을 다 통과하셔가지고 이제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죠. 배임수재는 민간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 뇌물은 약속, 요구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안 받아도. 그러니까 업자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번에 뭐 잘 되면 뭐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그쪽이 어련히 알아서 챙겨드려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민간 기업은 그런 통화했다고 처벌은 안 받고 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 받아는 게 수재죠. 그런데 이게 또 회사에 또 배임하고 돼야 됩니다. 그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뭐 국가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건데 단순히 그런 거 없이 이제 그냥 돈을 받으면은 사실 이게 배임이 또 입증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화나 이런 거 업자들하고 통화할 때 이제 이런 녹음이 되는 거를 또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업자들이 항상 이렇게 녹음을 다 하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통화를 할 때는 꼭 아이폰을 쓰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아이폰을 쓰면은 이제 좀 자유롭게 통화를 해도 되는데 폰 뭐 써요? 물어봤어요. 갤럭시 쓴다 이러면은 만나서 얘기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아이폰을 쓰면 안 돼요. 자기를 녹음하는 건 자기한테는 좋은 겁니다. 남이 녹음하는 게 나한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아이폰을 쓴다. 그 사람하고 좀 친해져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 이거 혹시 클릭할 수 있어요? 요 링크? 네. 요거 뇌물 받아갖고 반납 안 하면 하다못해 세금이라도 때리겠다는 게 국가의 어떤 일관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맞기 싫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주면 당연히 세금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안 돌려주고 내가 깜빵에 가서 몸을 때우겠다. 그러면은 이거 하다못해 세금으로라도 이제 응징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회계 원칙이 그럼 뭐냐?
네, 원칙이죠, 원칙. 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충분한 정보, 아까 내부 통제에서 얘기했죠. 레포팅에서 재무 정보와 비재무 정보가 있는데 이게 재무 정보를 충분히 줘야 기관장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회계의 가장 그거죠. 재정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돈 썼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바로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게 한다는 거죠. 돈만 쓰고 뭐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정보를 파악하는 게 회계인데 당연히 그러면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에 의해서 해야겠죠. 뇌피셜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정하다.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공정한 게 착한 게 아닙니다. 네, 나쁜 거는 나쁘다고 하고 착한 건 잘 된 건 잘 된다 하고 나쁜 건 나쁜 거다라고 하는 게 공정인 거지. 이 공정이 무슨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 처리가 잘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런 게 바로 공정인 거죠. 네, 그러면 회계 처리 기준이 뭐냐? 이런 거를 재정활동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하면 회계 원칙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결국에는 이제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죠. 회계 처리 기준에 맞게 집행 및 결산이 됐는지를 보는 거죠. 같은 잣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이 뭐냐? 이거죠. 네, 요게 핵심인데 독립적인 제3자에게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쉽다라는 게 뭐냐? 설명이 길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여주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쉬운 겁니다. 독립적인 제3자. 내용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딱 보여주면은 바로 아는 거.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감사원에서 여기까지 출장을 왔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선 저한테 출장비를 주진 않지만 예를 들어 출장비 5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KTX비도 주고 뭐 이랬다고 치잖아요. 그럼 그게 지출의 정당성을 증빙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부산에 와서 KTX 영수증만 냈다고 해서 이게 안 되죠. 회계 처리의 정당성 입증이 안 돼요. 저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되잖아요. KTX 타고 온 것 자체로는 친구를 만나러 온 건지 뭐 부산 가서 회를 한 그릇 먹으려고 온 건지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찍어갖고 제출하면은 사실 제3자에게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부산 컨벤션 센터라는 것까지 나와 있는 사진을 한 장 찍어가지고 제가 회사에 내면은 KTX 영수증보다 훨씬 더 오늘 여기 출장을 온 정당성을 훨씬 더 입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동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 더 좋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꼭 뭐 동영상을 찍어라, 뭐 사진 찍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정당성이라는 거는 꼭 어떤 증빙을 가지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무적으로는 이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 뭘 가지고 내가 지출의 정당성을 입증할 거냐. 금액 10,000원 쓰고 20,000원 쓰고 이런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누군가 이거를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을 가지고 집행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를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면 과연 이걸 보고 이거를 과연 쉽게 입증할 수 있을 거냐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그 회계 처리가 아무리 뭐 출장비를 출장비로 했다 뭐 이렇게 해도 이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정말 출장을 가긴 간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이라는 거죠. 이런 거 있죠. 계산증명규칙. 네,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원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회계관리 훈령에 나와 있죠. 그리고 회계관리 훈령에 보면 계산증명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 근데 이게 근데 왜 사본 보관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원본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하죠. 그러면은 원본이 있대요. 근데 원본이 있는데 왜 사본 보관하십니까? 그러면은 말을 안 하시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본이 있다는 얘기는 원본이 있다는 얘기죠. 원본이 있는데 왜 원본을 보관 안 하시냐? 라고 하면 뭐 답을 못 하시죠. 네. 원본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거는 애초에 전자세금 계산서 파일이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서버에 보관이 돼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출력해서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보관되어 있는 건데 보관이라고 하는 게 보관 장소까지 여기서 얘기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보관을 하고 있다, 정의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정확하게 특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 내 서랍에, 아니면 뭐 우리 회사 창구에, 그게 1시간 거리든 2시간 거리든 뭐 미국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미국 LA 무슨 창구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거기 가서 있으면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서명에서 생성된 증거 서류는 전자적으로 작성된 파일이 원본이니까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종이 영수증을 이거 스캔을 했다. 그래갖고 나는 이거 PDF로 갖고 있으면 이거는 원본이 아닌 거예요. 네, 애초에 그게 전자서명으로 만든 전자 파일이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온나라 문서, 이거는 전자문서 자체가 원본이니까 여러분들 출력해서 보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전자적으로 이미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으면 왜 사본 보관하면 안 되냐?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본은 어디 있다라고 설명이 되죠. 근데 원본이 없다? 원본이 없는데 사본이 나온 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본을 통해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이 없는 회계 처리를 할까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원본은 다른 사람이 갖고 가서 그 회사에 내고 내가 그 사본으로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증빙 하나를 끊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적격증빙이라는 용어는 세법에서 쓰는 건데, 이게 세법에서 적격증빙이라는 걸 써야만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를 끊으면 나의 비용은 상대방의 소득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적격증빙으로 해서 나의 비용 처리를 한다는 얘기가, 나한테는 세금을 덜 받는 대신 상대방, 나한테 물건을 판 사람은 거기다가 세금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밥을 사 먹으면 나는 그걸 비용으로 공제해 주지만 식당 사장한테는 그만큼 소득이 늘어갖고 때리는 건데, 세금 계산서나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거는 전자적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신고하는 순간 국세청은 여기 상대방 공급자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자기가 파악해갖고 세원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만큼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너는 왜 이만큼 소득을 신고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간이영수증은 문방구 사장이 이렇게 이제 문방구 영수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전자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만 원 이하만 세무에서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대. 근데 이제 이거 말씀드린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메모를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세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세무서에서 아까 이유가 그래서 당연히 이걸로 해야만 비용 처리해 주겠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5만 원짜리 영수증을 가져왔는데 이 간이 영수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걸 정말 썼다라는 거를 입증만 되면, 근데 이걸로 입증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 그 카드 매출도 있고 이런데 왜 하필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네가 5만 원 그냥 가라로 쓴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렇지만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이걸 끊어왔다고 해서 비용 처리를 꼭 여기 이제 지출해서 안 해줄 이유는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5만 원짜리 내가 예를 들어서 볼펜을 오늘 여기 회의를 쓰려고 사왔는데 여기 이거밖에 안 끊어주더라 라고 했을 때 이거 3만 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3만 원까지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볼펜 사진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죠. 볼펜을 뭐 여기다 비치해놨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볼펜 샀다는 게 입증만 되면 되는 거죠. 예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여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제 도장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이렇게 도장을 원래 찍어야 되는 건데, 도장을 찍어야만 과연 영수증이냐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 도장이라는 거는 이거를 원본을 입증하기 위한 하나의 정황상 증거입니다. 여기 이거를 발행한 정용록 회계사가 왜 여기다 도장을 안 찍어도 되냐, 이거 세법에서는 이거 도장 꼭 안 찍어도 됩니다. 도장을 찍어야만 원본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용록 회계사가 이걸 가지고 갔을 때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는 이 사람이 증빙하는 겁니다. 이걸 받은 사람이 증빙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갔을 때 정용사가 이거 내가 우리 서버에 딱 기록돼 있는데 이거 딱 보면 이거 번호만 보면 저희가 발행한 거 맞습니다 하고 하면 도장이 꼭 필요가 없는 건데, 왜 도장을 찍느냐, 도장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냥 내가 원본으로 그냥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는 거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인 생략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끔 직인 생략은 뭐냐면 그거는 특별히 뭐 도장까지 찍어줄 정도로 내가 원본인 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다, 이제 이런 거라서 마찬가지고, 여기 도장은 없지만 이제 영수증으로 인정해 주는 이유가 이 번호를 가지고 가져가면은
명성운수에서 요거를 이제 인정해주죠. 원본 맞습니다. 저희 서버에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장에 또 메모를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장 갖고 싸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회계 처리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꼭 무슨 회계법 이런 것만 회계 처리 기준이 아니고, 네,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뭐 심지어 세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세법 얘기했죠. 원천징수하고 이런 것도 회계 처리 하나죠. 8.8% 떼야 될 거 3.3만 떼면은 55,000원 저한테 다시 받아서 내거나 아니면 제가 연락 안 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 이중 지출이죠. 100만 원을 이미 지출했는데 세무서에 또 내야 되죠. 그거를 지출 결의서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100만 원을 이미 지출해서 끝났기 때문에 아까 세입 제출에 통장에 넣어놔야 되는 돈은 거기서 제대로 못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네, 이걸로 가는 거죠. 이거 변상해야 되는 겁니다. 55,000원 자기 돈 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55,000원을 제대로 못 떼가지고 저한테 105만5천원을 주게 된 셈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중 지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무조건 100만 원만 나가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로 나가는 돈은 다 이제 변상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법조차도 심지어.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유재산법 이런 것도 일종의 광의의 회계 업무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런 법이 있죠. 획득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국가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한 책임이 있다. 고의가 뭐겠습니까? 아까 횡령한 거 이런 건 당연히 고의죠. 중대한 과실, 잘 알면서 규정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사인하고 가시는 순간 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교육이라는 게 바로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업무를 해봤다고 하거나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회계를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알면서 이제 그렇게 알면서 뭐 조금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는 게 중대한 과실이죠. 근데 이 밑에 이게 좀 중요한데 현금 또는 물품을 편납 조관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이거 다르죠. 위에 보면 중대한 과실과 선량한 관리자 주의가, 선량한 관리자 의미가 뭐냐?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게 선량한 관리자예요. 네. 현금을 들고 다니는데 현금을 이렇게 뭐 이렇게 옆자리에 놔뒀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누가 가져갔어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장실 갈 때 옆에다가 놔두고 가면 되는 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급자들이 그런 것까지 알려줘야 돼? 또는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됐어? 이런 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예요. 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요거는 위에 거는 위에 있는 중대한 과실은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업무를 해봐서 경험이 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 상식, 어떤 그 집단의 평균적인 어떤 지성을 요즘에 뭐 인터넷 용어로 하면 능지를 갖고 있으면은 알 수 있는 정도의.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공무원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다음 동영상을 보시고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산이죠. 카메라. 네, 카메라는 자산으로 등재를 하는 거죠. 비품으로.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에 요게 달려있죠. 요게 뭡니까? 요게 줄이죠, 줄. 이게 이 영화 혹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몰래 찍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중구가 이렇게 탁 치니까 이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변상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근데 변상해야 되느냐?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일하다 보면 카메라가 떨어졌는데 그걸 변상해야 되느냐? 네, 물품 출납 보관 회계관계 직원이에요. 저 최민식이. 네, 그런데 선량한 관리자 주의를 안 했다. 근데 이제 저기서 보면은 최민식은 이제 팀장이고 그 밑에 이제 부하 직원이 이제 그 카메라를 원래 가지고 있어서 그 회계관계 직원인데 카메라는 이게 이제 탁 치면은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런 것까지 교육해야 할 필요는 없죠. 네,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면은 잘 깨진다.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줄 필요가 없죠. 그 카메라를 어떻게 도대체 관리를 했어야 되느냐? 카메라 아까 잘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달려 있죠. 스트랩, 줄이 달려 있죠. 카메라는 목에 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거 괜히 줄을 달아놓은 게 아니에요.
목에 걸고 있었더라고 하면은 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는 왜 이걸 내가 변상해야 되냐고 물어보면은 이 줄 목에 걸고 있었어야지라는 건데 그런 것까지 얘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정도까지 내가 일일이 얘기해 줘야 돼 라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변상을 해야겠죠. 변상을 하니까 그 구상권을 즉석에서 이제 행사하는 거죠. 네가 이제 했으니까 내가 변상을 해야 되니까 나는 내가 변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생겼으니까 너한테 그거를 구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 영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카메라를 들고 나갈 때는 카메라 줄을 목에 걸고 다녀야 된다는 거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줄까지 포함해 가지고 샀죠. 줄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이거를 만일에 비품을 샀을 때 카메라 줄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줄을 사가지고 나갈 때 그렇게 줬으면은 이 사람한테는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카메라에 줄도 없었는데 내가 목에 어떻게 거느냐, 내가 내 돈으로 사서 걸어야 되느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회계검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결국에는 집행을 이제 기준에 맞게 잘 했는지를 보는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뭐 영수증만 붙어 있다 뭐 이렇다고 해서 그게 잘 집행된 건 아니에요. 절대 집행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걸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집행 업무를 하실 때는 누가 왔을 때 그리고 증빙은 원본이어야겠죠. 내가 갖고 있는 원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쉽게 납득이 될 수 있는 지출인 건지.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액 가지고 그렇게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없고 감사도 그렇게는 하진 않죠. 무슨 몇만 원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중요하다는 거라든지 잘 없는 지출 이런 거는 항상 그런 어떤 이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감사를 다 회피할 수 있겠죠. 네, 객관적인 제3자한테도 입증할 수 있는데 감사관은 훨씬 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해를 못할 가능성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잘 봐야 됩니다. 예산이 진짜로 막 허접하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잘못된 집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은 허접한데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맡은 바 일을 하실 때는 당연히 예산서의 그 사업 설명 자료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나가 있는 건지 내가 거기 나와 있는 사업 설명 자료에 뭐 어떤 그 내역이 있죠. 뭐 몇 회, 몇 명 이런 것까지 막 나와 있잖아요. 굉장히 자세하게 돼 있으면은 그거는 좀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되게 좀 막연하게 일식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서가 있을 때는 사전에 항상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방침을 받아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충 쓰다가 근데 방침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도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귀찮고 항상 또 윗분들은 복잡하고 이런 거는 보고를 하면은 싫어하죠. 또 나중에 보고를 해서 문제 생기면 왜 보고 안 했냐고 또 화를 낼지언정 막상 보고를 하면은 알아서 잘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술 한잔 할까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유인이 좀 있습니다. 자기도 복잡한 거죠. 복잡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예산이 좀 허접하게 돼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이제 위로 약간 책임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그 감사를 하면은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 보고를 못 받았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는 취지 이야기입니다.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는 그런 부하 직원을 자기는 뒀다. 이래서 내가 오늘 여기 감사를 받을 때 굉장히 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네.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법에 따라서 뭐 이제 사례를 좀 몇 가지 여기 오늘 뭐 사례라고 해서 명목이 그런 건데 사실 감사원에서 이제 지자체 감사를 할 때는
어떤 이제 단순히 절차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걸로는 사실 잘 지적 안 합니다. 그런 거 갖고 지적하면 내부에서도 욕먹습니다. 그래서 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결과, 뭐 상대방에게 특혜를 줬다든지, 뭐 예산을 좀 크게 낭비했다든지 이런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비목을 뭐 잘못 적용해서 뭐 나갔다든지, 뭐 전용을 안 해, 비목간 전용을 안 했다든지 이런 걸로는 거의 지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죠. 뭐, 네, 여기 보시면은 명퇴 수당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명퇴 수당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네, 이제 10년, 명퇴를 10년 남게 남기고 명퇴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네, 명퇴 수당도 안 나오는데 왜 명퇴하겠습니까? 이 내용만 알아도 사실 이게 잘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명퇴는 항상 10년을 최소한 이제 10년 지났을 때 그때 명퇴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게 10년 넘었는데 이거를 수당 잘못 줘가지고 이제 과다하게 지급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명퇴 수당이 뭐 보수잖아요, 보수니까 뭐 보수 예산이 있어가지고 보수로 지급하는 거야 문제 없습니다. 전혀 예산 집행 기준에도 문제 없고 편성도 잘 돼 있었고 그렇지만 이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법령을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뭐 이 비목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뭐 전혀 문제는 없었죠.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죠. 네. 이거는 어떤 지자체에서 이걸 받아갖고 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여기 민원이 이제 많이 생겨고 이게 제대로 건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2월이 돼서 결국에는 2월이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가 여가부인데 여가부 입장에서도 이걸 또 반납받으면 또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냥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인은 지자체에서 제공한 거죠. 왜냐하면은 무슨 원인이냐? 이게 민원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먼저 설득을 한 다음에 또는 뭐 물론 말은 쉽습니다. 뭐 그렇게 쉽다라는 건 네가 한번 해봐라 뭐 이러면은 뭐 저도 할 말은 없는데 뭐 어쨌든간에 이제 뭐 여기 민원이 굉장히 좀 심했던 이제 지역인데 굳이 여기다가 이제 사업지를 선정해갖고 이게 착공도 못하고 한 1년 이상 지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 생겼고 여가부가 지적을 받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보통예금 계좌라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세입 제출과 관계없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설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고 해도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됩니다. 보통예금 계좌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내부 통제, 뭐 세입 제출에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치하면 이거를 한번 방치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뭐냐면 히스토리를 전혀 몰라요. 나중에는 도대체 이 돈이 계좌에 100억 뭐 10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에 꼬리표가 다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계좌에 입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입금 내역이 바로 돈의 꼬리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100만 원 있는 돈이 그 돈이 뭐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를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얘기는 빼가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빼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좌가 오래된 계좌가 있으면 이런 거는 그냥 일시에 그냥 세입 처리를 해버리는 게 차라리 상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하면은 그때부터는 새로 세팅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놔두는 순간 이제 이거를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기간에 횡령이 발생하면은 여러분들이 돈은 엉뚱한 사람이 챙기고 책임은 내가 져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 세입 처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근데 그것도 귀찮잖아요. 또 세입 처리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방치한 거죠. 네, 이게 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조금을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교부결정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업무에 바쁘시죠. 사실은 저도 뭐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금액이 너무 크거나 이런 거는 저기 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또 연락을 하면 그거 뭐 좀 잠깐 그런데 뭐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또 말로 또 많이 때우죠. 업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믿고 이제 그냥 놔두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1억이 2억 되고 2억이 3억 돼서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 없을 때인데 하필 내가 그때 담당자이죠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뭐 그런 지적 좀 합니다. 자, 이런 보조금 관련돼서는. 이거 같은 경우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준 거는 예산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언뜻 보면은 이거를 사업비로 해서 이게 사대보험 관련된 거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예, 그렇게 잘 했는데 뭐가 문제냐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60세 이상인 거죠. 애초에 이분들은 사대보험을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이거를 편성한 거죠. 예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매해마다 이게 불용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적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불용이 나는데 저희 감사원 같은 데서 이제 한 번 불용 났다고 지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뭐 한 4-5번 이렇게 불용이 되면 이쯤 되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거를 말할 때쯤 되면은 다른 부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새로 또 오잖아요. 새로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100억, 예를 들어서 이게 100억이었는데 60으로 괜히 줄였다가 혹시 사업을 못하게 될까봐. 네, 이런 약간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불용이라는 거 생겼다고 해서 지적은 받았는데 막상 이거를 줄이려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지가 딱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100억 살려놓고 보자. 이렇게 해서 한 4-5번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불용이 나는 건데 여러분들 뭐 불용 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용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예산은 한정적인데 이거를 불용을 시킨다는 얘기는 다른 더 급한 거를 못하고 이거에다 배정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거 말고는 뭐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예산이라는 건 구조를 알겠지만은 예산이 세입이 이제 세금 수입이죠. 세입이 항상 세출에 모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하는데 이거를 지방채까지 발행해가지고 세입을 맞춰놨는데 이걸 안 쓰면 쓸데없는 이자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채 이자는 뭐 예를 들어서 4에서 5%인데 남는 돈은 보통 예금에 보통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만큼 기회 손실이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불용이라는 거는. 네, 그런 의미로 지적이 되는 겁니다. 불용 지적하면 좀 억울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뭐가 손해가 났다고 그러느냐, 이제 그러는데, 구조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이너스 통장 해서 그 현금 마련해놨는데 남편이 뭐 산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사고 이러면은 좀 속상하죠? 와통을 괜히 써서 이자까지 냈는데,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거는 관내 무슨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을, 임대료를 제3자 계약을 해가지고 꼭 이제 그 지자체의 사무실로 쓰는 것처럼 해서 바로 임대해서 전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돼 있어요. 네, 우리가 사무관리비라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사무라 하는 거는 어떤 지자체의 사무를 얘기하는 거죠. 남의 사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사무에 대해서 돈을 주고 싶으면 그거는 보조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은 지출 근거가 있는 겁니다. 보조금도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보조하고 싶다고 보조금 주는 게 아니죠.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금 계산 신청도 하고 심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줘주는 겁니다. 그냥 보조하고 싶다고 해서 보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거는 내 사무를 얘기하는 거고 남의 사무관리비를 대신 내주려고 하면은 보조금인데 그런 보조금이 그런 일반 경비, 그러니까 운영 경비나 급여 같은 거를 보조금으로 줄 수가 없어요. 사업 관련된 경비면 보조금을 줄 수 있지. 기본 경비는 보조금으로 잘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요거 뭐 딱 봐도 판교인데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세입의 기반이라고 했죠. 세입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런 요건도 안 거쳤는데 이거 수익으로 매각한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요건을 안 갖췄었더라고 하면은 일반 경쟁으로 매각이 돼야겠죠. 당연히 저가 매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특혜를 부여했다 이런 거죠. 네, 근데 뭐 수의로 계약한 게 뭐가 문제냐? 계약법 위반 아니냐? 그러지만 세입세출하고 연결을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 매각은 바로 세입이죠. 세입 기반이 훼손되는 거죠. 네, 세입이 튼튼해야 세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적이 사실 많아요. 어떤 이제 뭐 지출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이제 이런 게 좀 주로 많죠.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로 감사라는 거는 그냥 내부적으로 업무를 잘못한 거는 사실 좀 싱겁잖아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특히 어떤 지출이나 이런 걸 할 때 상대방이 민간이고 뭐 이런 거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가 없는 거래,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에는 요게 이제 당연히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가 이제 주차장은 주차장 요금 조례에 따라서 주차장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건데, 주차장이라 하는 거는 이제 모두의 주차장이어야 되는 거죠. 네,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도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그거를 땅을 주고 거기를 그 사람이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그게 주차장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따라서 이거 주차장 요금으로 부과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땅을 빌려갔으면 그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거지, 그거를 주차장을 빌려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빌려가서 주차장으로 쓴 거랑 애초에 주차장을 빌려준 거하고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논리 체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임무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질문사항 있으시면 따로 나와서 받고 식사하러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